우리가 이제 흔히 주역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개념을 좀 분명하게 좀 알아두고 특히 송미교 선생이나 조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미심쩍다 그런 건 질문을 꼭 하세요.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전에다가 이제 경을 붙이는 거는 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유교 경전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야 그 서양 종교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오히려 유교 쪽에서는 성경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우리가 경이라고 그러면 뭐 숫자를 갖다 붙이면 뭐 3경, 그다음에 뭐 5경, 뭐 7경, 그다음에 9경, 13경이란 유교 경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숫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3경으로 말할 때는 이 경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이게 뭐예요? 시줄이잖아요, 시줄. 아니, 날줄. 날줄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자가 늘 대비되는 글자는 이제 우리가 경도위도 할 때 그러니까 이 삼경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 이 경은 법칙, 표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뭐 날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예.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옛날에 섬유도시 아니었나? 네, 맞아요. 이게 지금도, 예전에 네, 삼면을 네. 짤 때는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예요 날줄을 이렇게 이제 걸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어머니가 허리에다가 이거를 팽팽하게 당기죠. 이게 배틀 제가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 북에다가 실을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넣었다 이쪽으로 넣었다가 여기 이제 당겨주는 게 있어요. 팍팍 당겨요. 그러면 이게 섬유가 짜지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기계도 이렇게 짜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원식으로 다 이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로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날줄이고 요게 이제 그 뭐예요? 이제 그 시줄이 되는 거죠.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이게 시줄인가? 예. 뭐 우리가 경위가 어떠냐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한 대에 이게 이제 경과 우위가 바뀌게 되는데 경이라는 책은 제도권에서 사용되는 국가 공인 텍스트를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위는 위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하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 자기들이 그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텍스트를 위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참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참위서라는 얘기는 있어도 참이라는 건 이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위라고 하는 거는 예언적이고 신비적인 내용과 민간에서 제야학자들이 그 보던 책과 그에 기반한 어떤 술수학 이거를 이제 참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주로 그림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도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나 도자나 참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열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우리가 부적할 때 뭐 부참, 참부, 뭐 도부 다 마찬가지 써요. 예. 이게 다 신비적인 그런 그림과 도회를 포함한 것이죠. 하도낙서가 대표적인 이제 위서의 원조죠. 물론 하도낙서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먼저 정립된 경서는 한 무제 때 그 동중서의 건의로 오경박사 제도를 만들 때 오경이었어요. 그 오경의 대표가 시경이죠.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역경. 요거를 우리 오경을 보다 세 가지를 들을 때 시, 서, 역을 삼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경이라는 말도 물론 있었는데 잠깐. 육경은 이제 공자가 먼저 오경부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예경, 그 다음에 춘추. 이게 이제 무제 때 그 국립대학에서 5가지 분야의 박사 제도를 두고 그 박사 밑에서 이제 고위 관료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소양이 이런 고전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고위 관료로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학맥이 되다 보니까 학파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정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 시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거냐? 당연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시, 서, 역, 예, 춘추 누가 지었는지는 오늘날까지 논란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오경박사 제도 만들 때 기본적인 텍스트의 기본 자료가 됐던 것은 공자가 편집했다고 정해지는 시. 그러니까 공자가 지은 게 아니에요. 전해오는 시 가운데 교재로 쓸만한 내용들을 공자가 300여 편으로 재정리한 책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경이고 그게 처음으로 공인된 게 한나 무제 때예요. 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은이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게 군신들의 문답을 정리한 거거든요. 군신들의 회의록 문답이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최초의 역사책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정치학의 이론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저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 이 당시까지는 종이가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뭘로 전해졌겠어요? 비단에 쓰여졌거나 아니면 주간에 전해졌기 때문에 공인된 모든 온전하게 전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자백과서를 보면 묵자가 보던 서경이 다르고 맹자가 인용한 서경이 달라요. 묵자에서는 분명히 서경의 자료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보는 서경에는 들어있질 않아요. 이건 서경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했고요. 역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말은 무제 이전에는 경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단계는 뭐였냐? 그 이전에 진나라 때는 뭐가 있었어요? 분서갱유가 있었잖아요. 분서갱유 때 이 책들은 대부분 탔어요. 근데 이 역경은 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는 분서갱유를 거치고서 없어진 걸 정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모시성을 가진 그 부자가 정리했다고 그래서 모시라고 불렀어요. 무제 이전에는 이 개념 용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서경도 아니 경이라고 붙이기 전에는 서경이라고 불리질 않았죠. 상서라고 불렸어요. 그다음에 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이라고 불렸지 역경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도 마찬가지예요. 예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경은 주례나 의례를 말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행정법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사대부들의 예절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춘추는 유일하게 맹자에 의해서 공자가 지었다고 알려지는 노나라 사초에 기반한 노나라 역사책. 요거는 그래도 공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예. 당연히 여기도 경이라고 붙이진 않았죠. 그냥 춘추라고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 당시 전해지던 여러 자료들 가운데 민간에 전승되는 시를 가지고 또 민간에 전승되는 역사 자료, 그 다음에 민간에 전승되는
주역의 자료, 또 민간에 전승되는 주례나 의례에 관한 자료, 나머지 뭐 춘추는 공자가 정리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공자가 이걸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자는 분석행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렀겠어요? 시경이라고도 안 하고 모시라고도 안 하고 모시가 있지도 않던 시절이니까 너는 보세요.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너 시를 읽었느냐? 그냥 시라고만 했어요. 서경도 그냥 서라고만 했어요. 주역도 공자가 실제로 주역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기라고만 했죠. 논에는 닭 한 차례 나오죠. 이따가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주례와 의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마주대하고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춘추라는 내용은 논에는 안 보이고 맹자의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공자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본적으로 오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은 공자가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편집했던,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창작하지 않고 나는 서술만 했지 짓지 않았다. 수리부작이란 말이 바로 이런 고전에 대한 재정리의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분석행위를 거치면서 한나라 초기에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유교 경전들이 재정리가 되고 요게 무제 때 한 50년 정도의 한 무제 때 다시 말하면 황노학 가지고는 그 정치 방임주의 가지고는 정치 안정이 어렵다. 그러면 가혹한 진나라의 법치도 아니고 그럼 뭐냐 제3의 대안이. 그래서 유교가 공자, 맹자, 순자 이후에 최초로 국가 공인된 정치 이념화되고 그 정치 이념화의 기본을 쌓기 위해서 오경박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국가 공인된 교재를 지정하면서 붙인 게 바로 오경, 유교의 경전에 다 경의 발열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소외된 제학자들의 중심이 된 위서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갈래가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경 얘기만 잠깐 할까요? 육경은 이제 공자가 정리할 때 악경도 같이 정리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거는 논어를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공자는 예를 얘기할 때 늘 음악을 평칭하거든요. 또 순자에 보면 예론편이 있고 악론편이 따로 있어요. 공자를 그토록 평생 사모하고 학문에 있어서 공자를 자기 스승으로 여겼던 순자의 그 주장에 보면 공자가 분명히 공자 자신이 연주로 보나 어렸을 때 장례식을 따라다니면서 연주하고 공자의 그 연주 실력과 음악 이론에 탐복한 당대 최고의 음악 연주자가 공자를 불러서 음악을 어디서 배우게 되냐 이렇게 문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감탄하는 그런 그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공자가 악경을 편집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육경이란 말이 오경에 플러스해서 육경이란 말이 있긴 한데 현존하는 악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7경, 9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은 유교 경전을 포괄할 때는 13경이라는 말로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필요가 없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한테는 오경보다는 논어맹자 대학중용 여기에 이제 집착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논어맹자 그 앞 시간에서 지난주에 설명할 때 그 들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대학중용할 때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유교의 역사로 말하면 송나라 때 확립된 개념이에요. 논어맹자 대학중용이라는 사서라는 네 가지 유교 경전은. 그러니까 송나라 이전의 유교는 기본적으로는 오경 중심의 유교고 송나라 이후의 유교는 사서 중심의 유교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이 듣게 될 대학과 중용은 본래 별도의 책이 아니라 얘기 속에 들어있었던 각각의 편에 불과했다. 다만 성리학을 이론 무장하기 위해서는 그 두 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주자가 떼어내서 장별로 재분류하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통일적인 해석을 가했기 때문에 성리학, 우리나라 조선주의학에서 보면 사서가 훨씬 중요하고, 이때부터 전혀 좀 심하게 말하면 제자백가의 하나에 불과했던 맹자를 공자와 병칭해서 공맹, 유교를 얘기할 때 공맹유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송나라 이전까지는 맹자는 오히려 순자보다도 지명도가 낮았던 사람이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큰 흐름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역경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대명사다. 그런데 왜 주역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역경이나 주역은 거의 동의하라고 해도 좋은데, 오늘날에서 보면 그러면 역경이나 주역은 뭐냐? 왜 경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역전이란 말도 있어요? 역전이 아니라 열단량. 한숨 소리가 들릴 때가 됐는데 안 들린다. 자, 보면 이 전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경도 그렇잖아요. 시경은 이제 본래 있었던 오경이고, 여기 대해서 주자가 주석을 붙인 게 뭐예요? 시전이에요. 네, 아주 명제 중에 명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역전이라고 할 때, 역전은 용어상으로 보면 주역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전자는요, 기본적으로 주석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최초의 주석을 전이라고 한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역전이라고 할 때는 주역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전하고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역경과 주역은 동일할 수 있지만 역전이란 말은 역경과 주역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주역은, 우리가 주역의 원문을 보면 6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이 맨 앞에 나와요. 뭐 중건천, 건괴죠. 64개 하나. 이렇게 괴가 있으면 요 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냥 써줄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건은 원형이정이다. 이 건괴의 큰 담겨진 뜻은 원형이정이다. 논란이 많은데 보통은 주역 처음 배우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다. 건괴는 으뜸이고 형통이고 이롭고 정숙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자의 설명을 하자면 주자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 건괴는 매우 형통한 괴이다. 으뜸한 자를 부사로 해요. 이로움은 정숙함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괴사라고 그래요. 이 용어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거를 효라고 그래요. 하나하나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주역 본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 다음에 주역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초구는 이따 시간 되면 간단하게 그 동전으로 점치는 법까지 나갈 겁니다. 주역을 몰라도 점은 누구나 칠 수 있어요. 이 초구라고 하는 의미, 이 용어도 알아둬야 되는데, 효구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효가 이제 무작위로 음효와 양효 뒤섞였으니까 그냥 할게요. 첫 자리에 있는 효의 이름을 초라고 해요. 초효.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효의 이름을 상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를 넣어요. 2효, 3효, 4효, 5효, 6효란 말은 없어요. 1효란 말도 없고. 효 이름 알았죠? 그 다음에 요 효가 양일 때는 구자를 갖다 붙여요. 이게 만약에 음이었다. 상효가. 그러면 6을 갖다 붙여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주역에서는 양을 대표하는 숫자가 9고요. 음을 대표하는 숫자가 6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숫자로 말하면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아니 그러니까 짝수가 음이고 홀수가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은 중앙을 취해서 6이 2, 4, 6, 8, 10이잖아요. 5개 숫자 중에서 가운데를 충해서 6을 대표하는 숫자로 했기 때문에 음은 6이라고 하고요. 양은 최대한 숫자 1, 3, 5, 7, 9 5개 중에서 극의 숫자를 취해서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역의 본문에서 초구 요걸 내가 점을 쳤을 때 만약에 요 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친다는 건 뭐냐면 궤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궤의 몇 번째에 나의 그 점사가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게 점을 치는 거예요. 주역점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을 쳤는데 건괴의 초효에 해당하는 초국괴가 나왔다. 괴가 어떻게 나와요?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마라. 아직은 잠재력을 기를 때니까 함부로 나대지 마라. 이런 점괘예요. 능력을 기를 때이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효사에 각각의 6개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건괴와 곤괴는 용구와 용육이라고 해서 효사가 하나씩 더 있어요. 그러니까 64 곱하기 6하면 384인가요? 그렇죠? 여기다가 효의 숫자예요. 각 건괴와 곤괴 하나씩 더 있다니까 386효가 되고 여기에 각각 효사가 있으니까 효사가 386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역경 주역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64개의 그림과 그다음에 요 64개의 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원형 이전과 같은 거. 요게 64개와 그다음에 효사가 386개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386개의 효사 요것만을 역경 주역이라고 한다. 개념 정리됐죠? 알아들었나요? 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내용들이 이게 처음 듣는 사람 뭔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있게 되죠. 이게 역전이고 이 역전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그 역전의 주석을 다른 말로는 시빅이라고도 한다. 이게 날개익자도 되고 도울익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빅과 역전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 다 나오지만 이걸 설명했으니까 차례차례로 마저 설명할게요. 시빅은 다시 말하면 10개의 보조적인 역경과 주역에 대한 설명일 거 아니에요? 예, 가장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단전이에요. 근데
주역이 현행본은 상경과 하경으로 34개 궤와 30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64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단전도 상하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단전은 뭐냐면, 요게 아까 얘기했죠. 괴사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원형이정이라고 했을까? 그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단전이에요. 그 다음에 상전이 있는데요. 상전은 뭐냐면 왜 잠룡무룡이라고 했고 이 뜻이 뭐냐? 다시 말하면 효사를 설명한 부분이 상전이다. 요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점치는 법이라든가 철학적인 설명을 총괄해낸 부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계사전, 그 다음에 공자가 지은 걸로 알려진, 그러니까 건계와 곤계만 해당되는 문헌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괴의 순서에 대해 설명한 서괴전, 그 다음에 잡괴전, 또 뭐 한 가지, 설괴전, 서괴전, 잡괴전. 예. 괴의, 예, 여기 또 나오네. 서괴전, 잡괴전. 그래서 요 보세요. 단전 2개, 상전 2개, 상하가 있으니까 합이 6개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문헌전, 설괴전, 서괴전, 잡괴전 4가지 해서 12기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나머지는 이따 프린트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인트로를 안 선생이 읽기로 하죠. 역경 BC 700년경에 만들어졌으며 점술의 원전이자 중국 전통 사상의 자연철학과 실천윤리의 근원이 되는 책이다. 옛날에는 주역도는 역이라 했다. 역은 도마뱀의 상형 문자로 변화를 뜻한다. 즉 주역이란 널리 변화를 설명하는 책 또는 주나라에서 행해지던 역점의 책이라는 뜻이다. 역경으로 불리게 된 것은 송나라 이후부터이다. 네. 이거 이 학자가 틀린 거예요. 이거 한 무제 때부터 역경이라고 했어요. 네. 틀린 건 바로 잡아야지. 역경은 고대 중국의 점술 원리를 나타낸 책으로 그 원형이 형성된 것은 서주 말기에서 춘추시대 초기로 추정된다. 은나라 때는 거북의 등이나 짐승의 뼈를 구운 뒤에 생긴 금을 보고 점을 쳤는데 주나라에 들어서는 그와 병행하여 서죽을 헤아리는 점서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를 비단에 기록해 조정에 보관했다. 이렇게 집적된 서사 가운데서 잘 맞아 떨어진 것, 또 각 개로 잘 어울리는 것을 선별하고 편집한 것이 현재의 역경의 원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이 만들어진 이후로 점선은 조정의 독점을 벗어나 제후나 사대부 계급으로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점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널리 보급되자 해석이 필요해졌다. 역의 언어는 난해하여 점을 치려는 개개의 사례에 적용될 통일적인 이론이 없으면 해석이 달라지고 만다. 그래서 전국시대 말기에서 전환 초기에 걸쳐 이른바 시빅이 차례로 작성되어 역의 철학이 완성되었다. 이윽고 유교가 국가의 학문으로 정해지자 역경은 유교 경전으로 격상되어 육경에 속하게 되었고 나아가 중국 전통학술의 근본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나아가 송나라 때 신유학이 일어나자 그 형이상학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전설에 따르면 8궤 64개 괴효사 시빅을 만든 사람은 각기 복희씨, 신농씨, 문왕과 주공, 공자였다고 한다. 예. 이게 사실은 너무 좀 범범하게 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예. 그다음에 송미교 선생님 읽으세요. 네, 역경은 세상의 모든 일을 6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점을 보는 사람이 놓여있는 위치와 방향을 가리켜주고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64개를 설명하는 경과 그 해석학인 시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의 기본은 음과 양이다. 음은 여성, 유순, 소극성을 상징하고 양은 남성, 강함, 적극성을 상징한다.
이와 이 음유와 양유. 네네. 음유와 양유를 3개씩 합해가면 건태, 이진, 홍, 감, 강, 곤이라는 8종류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8개다. 나아가 이 8개를 2개씩 조합하면 8의 제곱, 곧 64개가 만들어진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인데 아까 말한 역경이나 주역의 본문에는 음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만 시빅에서 이제 음양이라는 말이 일반화될 뿐이죠. 용어는 없어도 그림으로는 음유와 양유가 있죠. 이렇게. 예, 음과 양은 뭐 여러 가지 음양론에서 뭐 그건 여기서 설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과 양은 주역에서 보면 이 세계 만물을 구성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대별할 때 쓰는 하나의 상징 부호였다. 이렇게 알아두면 이제 편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세계 만물의 그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앞, 내 뒤 이거 가지고 모자랄 때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왼쪽, 오른쪽.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인식 방법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유치할 때는 뭐야? 다 내 거야. 그렇죠? 예, 다 먹을 거야. 근데 조금씩 애가 엄마한테 세뇌가 되기 시작하면 먹을 것과 못 먹을 거를 나누게 돼요. 그게 음양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내 것만 가지고도 안 될 때가 있죠. 뭐 남의 것도 뺏어 먹을 때가 있고 못 먹는 걸로 알려졌는데 커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그 입담배 말아 피는 걸 보고 멋져 보여서 몰래 말아 피던. 예. 근데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그 뭐예요? 입담배 이렇게 말아 피는 시중에도 그렇게 뭐 어른들이 혼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술 먹는 건 혼났는데 담배 피는 거 몰래 펴서 그랬나?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씩 더 중처벌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논리는 뭐예요? 그 이 양이 그대로 끝까지 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계속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역에서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쇠락함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아주 왕성한 양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늙었다. 늙은 양이다. 근데 얘는 음이에요. 위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음인데 양 속에서 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소음이라고 그래요. 소윤이 아니라 소음. 그 다음에 얘는 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양이라고 해요. 얘는 마찬가지죠. 태음. 늙었다는 거죠. 지나치게 음해서. 노음이라고도 해요. 이게 우리 이재만 선생이 차용한 사상이죠. 사상. 중국에서는 사상을 그다지 중시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거듭한 게 이제 음과 양을 3번 거듭하니까 어떻게 돼요? 8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8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태극기에도 있고 이 책에 있는 이 괴 이름 아니 괴 그림 다 무시하세요. 맞는 게 거의 없더라고. 요 앞에는 맞았나? 건 맞았고 요거는 위만 잘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았고 이 비교적 이거는 안 틀렸네. 어떻게 요거 외우는 법은요 요 뒤에 그 보조자료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8개 가운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 10번 읽으면 다 누구나 다 외워져. 거는 세 가지가 이어져 있다. 건 3년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그 점을 칠 때도 그렇지만 주역 점에서는요. 작은 게 그 어떤 사건과 부의 특징을 나타내요. 여기 보세요. 이 택괴는 3요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태는 뭐로 외우냐면 위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태상절. 그 다음에 이괴는 가운데가 끊어져 있죠. 근데 이걸 비어 있다고 외워요. 이괴는 가운데가 비어 있다. 이허중. 진괴는 보니까 두 개 끊어지고 하나 맨 밑에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괴는 아래가 이어져 있다. 진하련. 뭐 여러분들 관심 없으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점을 치려면 이거 외워둬야 돼요.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주역 내용은 몰라도 점을 쳐서 이게 길한가 아닌가를 아는 거는 8개만 외우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괴는 다른 건 다 이어져 있는데 밑에만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은 아래가 끊어졌다. 그 다음에 감괴는 가운데만 이어졌잖아요. 다른 데는 다 끊어져 있고, 그래서 감은 가운데가 이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간괴는 위만 이어져 있으니까 간상년. 곤괴는 다 끊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 안 외워도 다 알죠. 곤괴야. 곤삼절. 그러니까 리듬으로 10번 정도 읽으시면 돼요. 건삼년, 태상절, 이어중, 소나절, 진하련, 감중년, 간상년, 곤삼절. 물론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건 8개의 순서예요. 4개씩 끊어 읽습니다. 건태리진, 손감, 간곤. 발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은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주역 배울 때는 처음에는 명리도 그렇겠지만 명리 외우는 것보다는 뭐 훨씬 외울 게 적죠. 예. 주역은 외우기보다는 나중에는 그 뭐예요,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건태리진, 송가강곤. 그 다음에 요 리듬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건깨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건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삼년이지. 그럼 금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건삼년 그러면 역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택깨다 그러면 태상절이지. 그럼 윗만 끊어져 있군. 그림을 즉각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주역의 기본 64개는 결국은 이게 88이 64개 된 거잖아요. 그 8개를 외우면 64개 그림은 점을 쳤을 때 금방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순서를 외운다. 권태리진, 송강왕군. 두 번째는 이 그림 그리는 세 글자로 된 이 리듬감 있는 거를 이걸 머릿속으로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다뤄야 돼요. 예. 절대 이거를 음미하면서 뭐 한다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건삼년, 태상절, 이어중 이렇게 주르륵 입으로 읽어야 돼요. 요 리듬감 있게 하고, 세 번째는 이건 아주 쉬운 건데 이 8개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 상징을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64개의 이름이 자연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물 상징, 대표, 자연의 상징의 대표. 예를 들면
건괴는 하늘을 상징하고, 택괴는 연못을 상징하고, 이괴는 불을 상징하고, 진괴는 우레를 상징하고, 손괴는 바람을 상징하고, 감괴는 물을 상징하고, 간괴는 산을 상징하고, 곤괴는 땅을 상징한다. 요 3단계 요것만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점을 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외우는 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 선생님이 경 읽으세요. 경이란 64개의 교회에 대한 설명과 효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언어가 너무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최초 건교의 개사는 원형리정이라는 말뿐이다. 여기서 12기 해석과 후세 학자의 주석에 근거해 괴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그 밑에 나오는 건 뭐 진짜 교양적인 의미, 그리고 이런 그림 없어요. 점을 치면요, 이게 이제 원래 아까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본래는 이제 50개의 서죽으로, 이게 주역점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각골문이잖아요. 각골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북이 등딱지로 하는 건데 거북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에 보면 거북이를 잡아서 등딱지를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다. 얼마나 신성스러웠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구하기도 어려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겨냈겠죠. 이거를 우리말로는 시초라고도 하고요, 서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50개의 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 50개를 집어넣는 걸 산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산통 깬다고 그러는데 아주 신성하게 보관하고 뭐 실제로 그 일본에서 온 걸 보면 뭐 향불 피우고 뭐 기도한 다음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50개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태극을 상징하는 걸 하나를 뺍니다. 빼고 50개를 무작위로 양손에 나눠서 천지,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는 지에서 사람을 상징하는 하나를 새끼손가락에 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땅에 내려놓고 천에 해당하는 그 손에 있는 가지수를 4개씩 덜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개가 남는가 그걸 기록해두고 또 땅에 내려놨던 책상에 내려놨던 그걸 집어서 또 4개씩 덜어내서 합한 숫자를 기록해서 초효가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64개의 이제 이 건괴가 점을 쳐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한 효를 결정하는데 3번씩 쥐락펴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효가 결정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3, 6, 18. 18번을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그 허락한 대로 하려고 그러면 보통 30분 걸립니다. 능숙한 사람도 한 10분 정도 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서 계산도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8번이라고 해요. 주역점 칠 때. 그래서 이제 정할 때 가장 먼저 효가 그려지면 뭐예요? 초효가 양인가 음인가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쌓아져 나간다. 근데 점을 쳤더니 모든 효가 양효야. 그래서 나온 게 요거를 건괴가 되는데 8개의 건괴하고 다른 게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요. 요 명칭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게 아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내괴라고 하고요. 밖에 있는 걸 외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는 위에 있으니까 상괴라고도 하고 아래에 있으니까 하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위도 건이고 아래도 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궤를 그냥 건괴라고도 물론 주역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8궤와 구분하기 위해서 거듭했다. 건이 거듭해서 나온 하늘을 상징하는 궤다. 그래서 중건천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애우는 걸 상징하는 의미로 건궤가 하늘이 되는 궤이다. 그래서 건이천궤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송창식 씨의 그 가나다라 마바사 노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중건천 중곤지 수레돈 산수몽 여기 있다 보면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거듭하면 이 궤의 이름은 곤이 거듭했다고 해서 중곤지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감궤거든요. 수. 자, 내가 왜 여러분한테 애우라고 하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애우고 나면 이게 가운데만 이어졌다. 감중년이지. 그러면 감이 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가 이 육시삭의 이름을 붙일 때 필요하게 돼요. 요거는 그림 딱 보다 밑에만 이어졌어. 하련, 진하련이잖아요. 근데 진꾀는 우레야. 수레를 딱 붙이고 나서 여러분들이 육사를 다 못 외우면 주역책을 보면 뭐예요? 수레둔이라는 궤가 나와요. 목차에 보면. 그럼 수레둔 궤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효를 찾으면 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점을 쳐가지고 그림으로 64개를 찾는다? 30분 걸릴걸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최소한 위에 세 가지를 외우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점을 치는 법을 먼저 설명해 주고 시작을 하죠. 이거를 동전을 던져서 친다고 그래서 척전법이라고 그래요. 던질 척자예요. 동전 3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비교적 잘 그린 편이야. 이게 우리가 점을 치게 되면요. 동전 3개를 던지면 반드시 이 4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앞면이 나오든가 모두가 다 3가지가 다 음이 나오든가 하나는 양이 나오고 둘은 음이 나오든가 하나는 음이 나오거나 둘이 양이 나오든가 그렇겠죠? 이거 호응이 없어. 또 조나? 네,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양이 나올 때는 무조건 이거는 뭐예요? 한 가지 색깔 더 해야 되겠고. 태양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태음. 이건 뭐죠? 작은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건 소양이에요. 이거는 소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뭐 6효를 정하면 되는데 그냥 홀짝으로 6번 더 한 번에 6개 가지고 해버리지 왜 3개 가지고 번거롭게 하냐. 만약에 동전 6개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었다가 싸워가지고
그러면 괴는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를 못 정해요? 얘가 양효인데 늙은 양인지 젊은 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점을 친다 함은 뭐냐면 점을 쳐서 얻어지는 꾀를 뭐라고 하냐면 본꾀라고 그래요. 근데 점을 쳐서 본꾀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본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갈짓살 써서 직괴라고 해요. 이게 왜 직괴가 나오냐면 보세요. 만약에 점을 쳤는데 만약에 이 건괴를 얻었는데 모두 다 태양, 노양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직괴가 없어요. 왜냐면 늙은 양이기 때문에.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 늙은 양이기 때문에 본캐는 건캐더라도 늙었기 때문에 변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다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요. 요걸 직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본캐보다 직계가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전 6개로 여러분들이 졸작으로 6개 가지고 한다면 이거밖에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3개를 가지고 음유와 양유를 얻는데 내가 얻는 음양이 늙은 음양인지 젊은 음양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전 3개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제에서 쓰는 짝퉁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자나 퇴계 선생도 척전법을 제자들한테 장려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초점이 서주까지 간 게 너무나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을 쳤는데 예를 들면 나 건괴를 얻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뭐예요? 젊은 양이고 요거 오유 하나만 늙은 양이었다. 그럼 직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유만 바뀌어.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바뀌죠. 예. 그럼 괴 이름도 바뀌죠. 이건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불이죠. 이건 하늘이에요. 예. 화천대유 뭐 크게 가진다 이런 괴가 되는데 64개에서는 64개의 괴 이름은 조합에 따라 달리 붙어요. 근데 이걸 안 봐도 이제 점을 보는 법, 여러분이 어떤 괴를 얻었을 때 동전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점을 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요걸 변효라고 하는데요. 이걸 변효라고 그래요. 변효가 반영된 걸 직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 건괴에서도 비룡이고 여기서도 오유는 아주 좋은 위치예요.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 64개 전체는 공간을 상징하는 거고요. 효의 각각은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유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정상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치 설명을 할게요. 이건 시간 변동이라고 그랬죠. 뭐 신입사원에서 뭐 회장, 이걸 6단계로 구분하자면 사장의 위치가 5번째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은퇴를 앞둔 노쇠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에서는요, 가운데 2번째 효와 위께 상께의 오요 자리를 고유명사가 있어요. 이거를 중의 자리라고 그래요. 중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점을 쳤을 때 변효가
중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무리 전체 괴가 나빠도 그 괴의 결과가 나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점을 쳐보세요. 근데 이제 변효가 하나만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전체가 변효일 때 각각의 경우가 다른데, 그거야 여러분들이 주역 번역판 보면 그 여러 학자들이 그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 달라요. 예, 경우가. 그 다음에 하나의 용어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원래 초라고 그래야 되는데 6은 상이라고 해야 돼요. 아까 양은 홀수, 이걸 기수라고 그래요. 1, 음은 2, 4, 6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동전점을 쳤는데 첫째 자리에 양이 들어가고 둘째 자리에, 그러니까 1, 3, 5 자리에 양이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이라고 그래요. 또 2, 4, 6 자리에 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이라고 하는, 주역에서 정이라는 말은 뭐냐? 그 해당하는 자리에 음과 양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점을 쳤는데 정도, 이걸 득중이라고 그래요. 정과 중을 동시에 얻는 괴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쳤는데 내가 2호 자리에 음요가 들어가고, 보세요. 두 번째 자리 요게 내가 얻은 효인데 요게 두 번째 음이 들어갔어. 이거 무조건 반은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의 자리야. 그러면 주역에서는 중정을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괴 전체가 불길한 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얻은 점사는 나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중이라고도 하고, 중정을 얻었다. 괴를 불문하고 좋은 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어렵죠? 쉬운가요? 황수생은 여러 번 들어서 좀 알아듣습니까? 반응이 없어. 또 전화보다. 네, 좀 졸았습니다. 진짜 졸았대.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40분부터 계속 하기로 하죠.